2000년 광주가 있던 해는 대학 4학년 때죠. 4학년 때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겨울 내내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짐을 싸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얼마 안 돼서 그 시위가 이제 굉장히 격렬해지는데 제 모교가 한양대입니다. 제가 올라와서 있었던 곳이 학교 고시반 기숙사였어요. 고시반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집에 가라 이제 그러는데 딱히 이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학교 기숙사나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도 제 방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으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총칼을 든 군인이 제 학교 앞을 지키는 거예요. 이 대검을 이렇게 장착을 한 채로. 그래서 외출하고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곧 내 집이니까 기숙사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교문에서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내 기거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군인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거칠게 따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선배의 친구였어요. 이 군인이 저가 그렇게 대항하는 것을 여기 한양대 법대 고시반 기숙사생이라 하니까 보내준 거고, 보내준 후에 저의 선배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저런 태도로는 언제 어디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저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역 앞에 학생 시위를 차를 타고 이제 지나가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때 이른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봄이 올 수 있나라고 이제 그걸 요구하는 그런 시위였죠. 그러니까 5.18까지 가기 전, 그 전 상황에서 서울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건데, 그때 저나 또는 저의 동기생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저 시위를 트집 잡아서 12.12를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핑계로. 그래서 한편 주장은 강경하지만 어떤 빌미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점차 이렇게 오월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 5.18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이미 또다시 짐을 싸가지고 또 공부하러 이제 갔었던 때 같아요. 그래서 사실 5.18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그 당시는 들을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없고 나중에 제가 몇 년 세월이 지난 후에 황석영 씨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바로 구해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몇 년 지났을 때이지만 내가 그때 내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이때 이런 내 마음속에 빚짐이 있었구나,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을 봤을 때 무렵이 바로 이 불온서적이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당할 뻔했던 그 서점에서 그 책을 제가 손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친 이 분들에 대한 나는 무한한 빚짐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당시가 건국대 사태가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이 아마 제2의
그러니까 영구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한 빌드업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건국대 학생들을 자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한 1,500여 명을 구속하게 됐죠. 그 무렵인데 전국 서점에 그 불온 서적을 압수수색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당직 판사이던 날도 불온 서적이라고 하면서 영장 청구가 들어왔는데 대체로는 제가 알고 있는 책, 또 하나의 양식이 되는 책, 뭐 그 당시는 지식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증이 날 정도였기 때문에 익히 읽었던 책들이죠. 그 가운데는 난소공,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죠. 그런 베스트셀러 소설책도 들어있고 해서 이게 공안몰이 한다고 이런 책들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책에서 이제 그 분서갱유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웠잖아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그 위협이구나 생각하고 영장을 기각했죠. 기각하면서 이거 공안 사건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냥 기각할 수는 없고 좀 자세히 이유를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세하게 그 기재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불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감정을 해본 것도 없고 뒷받침할 입장도 없다. 그래서 이 서적을 불온 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영장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법원장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사로 치면은 막 부임한 교사가 가장 아이들 동심을 살피고 원칙에 철저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막 부임한 병아리 판사로서는 그냥 그 배운 대로의 원칙이 훼손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원장의 그런 간섭도 이게 판사 개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구나. 이게 부담스럽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봤더니 아무도 그날 밤에 전국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저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비교적 그 점잖으신 말씀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빛이 저한테 들켰던 거죠. 나를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다만 이분이 워낙 점잖으신 관계로 표현을 못 하신다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일어났고요. 이제 공안몰이가 드세니까 학생들의 시위도 격렬해지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제가 역시나 그 학생들이 이제 시위로 그 잡혀왔는데 제가 이제 영장을 이렇게 기각을 하게 됐죠. 됐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다시 그 영장이 다시 이제 발부가 된 거죠. 발부가 돼서 봤더니 그 제가 기각한 그 영장에는 제가 자세히 이제 그 사유를 다 써놨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그 당직 판사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과 같이 영장 전담 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판사들이 낮에 그냥 근무하다가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 야간에 주로 영장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사유서를 자세히 달아가지고 이제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바뀐 날 다음 날 담당 판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판사 어제 그 영장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이게 재청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판사한테 기각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기각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기각을 하면 영장을 기각 사유에 지적받은 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재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처음 청구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각한 영장을
보완을 할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종전과 똑같은데 그냥 새로 청구하는 것처럼 사유 보완 없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그걸 폐기해버리고 다시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따졌죠. 아무리 시국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소명이 덜 됐다 하는 것을 지적했으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아무런 보완도 없이 완전히 새로 청구한 것처럼 하느냐, 이게 공문서 위조 아니냐,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경찰서장이 항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장을 기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 경찰서장이 우리가 애를 써서 간신히 잡았는데, 그러니까 시위하는 학생들을 간신히 체포를 했는데 판사가 국가관이 부족해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이걸 기각을 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굉장히 그 야심한 밤중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그 검사의 지휘를 받으세요.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이시지 경찰이 아닙니다. 점잖게 이제 정중하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튿날 그 영장을 제가 기각한 거를 찢어버리고 새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막 따질 때 우리 법원장이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아버지 같은 경찰서장한테 무례하게 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그 법원장의 엉뚱한 그 지적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부장 판사님한테 가서 거칠게 이제 항의를 했죠. 아니 부장님, 이게 그 법원장님이 저한테 지적한 게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참을 수가 없다. 부장님이 이제 제 편이 돼주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부장님도 말이 안 되는 이 황당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건이 공안 사건, 시국 사건이다 보니 더 이상 제 편이 돼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튿날 그 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처럼 판사를 속이고 영장 발부를 받아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원장의 그 개입은 이제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 사법 조직 안에서의 사법권 독립성을 하나의 위계 질서에 따르는 공무원처럼 침해하는 일이 그 당시는 다반사였는데, 거기서 저항을 하고 버틴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모난돌이 정 맞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빌미로 판사가 평균적인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사 그 고가라든가 평가표에 그렇게 기재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인사 불이익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위험한 그런 시국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감당하고 이런 불편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내 책무, 권한을 포기하면 결국 피해는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재판받으러 온 국민이 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러한 결기를 계속 부리면서 결코 이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초임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개밥의 도토리 같은 제 상황이 나중에 이제 그 공안 통치가 점차 이제 심각해지면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뭐 심지어 뭐 약사님들까지 참가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넥타이 부대도 동참했다라고 하고, 그 무렵에 전국 법원에서 판사들도 연판장을 돌렸어요. 참 이례적인 거죠. 지금의 이 내란 사태에서 법원의 풍경하고
많이 달랐죠. 소장 판사들 중심으로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사회 대열에 판사들도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약간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자주 그런 시공영장을 기각하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맞서고 이런 몇 차례 그 모난돌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장이 제가 춘천 법원에서 이제 춘천 법원은 강원도 법원의 하나의 그 맏형격이죠. 그럼 강원도 전역에 이걸 연판장 돌리는 운동을 제가 나서자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어진 권한에서 제 어떤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어떤 인권과 정의를 지킨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혹시 연판장에 서명 안 할 거예요? 라고 어느 날 제가 제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던 그 부장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이렇게 좀 골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장을 기각한 줄 알면서 주판사가 영장 기각했는데 그럼 같이 기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명이 안 됐으니까 찢어버리고 다시 재청구가 들어갔으면.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다시 발부를 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 절차적인 불법과 이 위조 공문서를 통해서 올라온 영장이라는 거를 다 용납해 준 그 동료 판사들도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뭐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하게 잘 어울렸죠. 연판장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법원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숟가락 얹는 것이지. 법원은 마지막에 자기 권한으로 최후의 보루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갔을 때 최후의 보루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숟가락 얹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욱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는 일은 안 합니다. 그 모든 걸 함축을 해서 서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일 마지막에 그 국민을 지켜야 될 최후의 인권적 보루가 당신들인데 왜 그걸 외면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연판장을 돌리고 했는데 그 사회 운동에 뭐 때문에 숟가락을 얹느냐, 그 일 하라고 판사가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의 이제 저항이었던 거죠. 정규 입문을 안 했다면요, 그냥 그 법원 안에서 이제 계속 적어도 다락방의 엘리트, 법전만 파고 있는 그런 판사이기보다는 사회 정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법 해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판사로 남았었겠죠. 사실은 법원에 있으면서도 할 일이 무궁무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법 해석을 하고 그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법 해석이 올바르거나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옮겨왔지만 본질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법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응을 해주고 그게 책임을 져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면 이제 사법부에서는 그 법 해석을 정의롭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법을 기득권 카르텔에 복무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방패가 돼버렸다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지금 과거에 이것은 군부 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법률적인 집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을 법률적으로 법을 통치의 도구가 돼서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반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법부였다면 지금은 엘리트 기득권 집단에 철저하게 이익을 사수해주는 그런 방패로서의 사법부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상의를 드리지 못한 채로 왜냐하면 상의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공개적인 반대를 하실 것이 예상이 돼서 그러면 정치를 돕겠다고 했는데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이제 정치 쪽으로 결행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상심하신 분이 제 친정 아버지셨거든요. 딸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가 항상 그 정의로움을 쫓아가고 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되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게 내 바람이었다. 나의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광주 고등법원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주 고등법원 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가 어떻게 보면은 격동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절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87년에 낙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3당 합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한테 또 패배를 하셨고 그러니까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참다운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을 한 4년 정도 지체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앞에 그 춘천지방법원에서 자주 시국 사건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관찰하고 해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는 제가 굉장히 특이하고 말 안 듣는 판사로 이렇게 딱 찍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천지방법원으로 보내지면서 요주의 인물 비슷하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 판사한테는 쉽게 사건 맡기지 말고 좀 이렇게 눈에 안 띄는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두라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가사부 그러니까 이혼 그런 사건 전담하는 가사부에 배속이 됐어요. 가사부 부장님도 역시 약간 좌천되신 분이거든요. 부장님과 제가 그 출퇴근 방향이 같았어요. 서초동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교통이 좋지 않아서 승용차로 한 2시간 소요됐는데 집에 일찍 나가서 이제 부장님이 그 부장님 차로 이렇게 카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얻어 타고 가면서 앞에 있었던 시국 얘기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장님하고는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도 다 털어놓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 고립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좌천이 됐어요. 부장님도 마찬가지 신세시고 의기투합할 때가 많았던 거죠. 어느 날은 부장님께서 판결문 다 썼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썼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어디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러시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알고 보니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보람의 집회장이었어요. 차를 멀찍이 세워놓고서 눈에 안 띄는 곳에 세워놓고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서로 모르는 척하고. 왜냐하면 정보 형사들이 어디서나 깔려 있기 때문에 현직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가 보람의 정치 집회에 나타났다 하면은 이건 여지없이 이렇게 정보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집회장에 가서 그때 처음 보람의 집회의 그 DJ 연설을 보게 됐어요. 뭐 그런 이 추억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광주 고등법원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분께서 이제 그 여름날 이제 오셔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출발한다. 당신이 발기인이 되셨는데 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제의를 별로 이렇게
가볍게 이제 생각하고, 아이 제가 뭐 어울리겠습니까? 거절을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숙고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광주에서마저도 정치인 김대중의 정계복귀 선언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또 자기가 정치 그만둔다고 해놓고 자기 약속을 깼네? 이런 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분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 야당은 구심점이 없었던 때인데 이 지금의 그 무능한 통치를 종식시키고 진짜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보다는 메신저 공격하기 바빴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DJ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걸 고향 광주에서마저도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서로 나서서 도와주고 돌파구가 필요하겠구나. 제가 가진 것은 미약하지만 어쩌면 힘이 돼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 남편이 전북 정읍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있는 광주에서 같이 출퇴근을 하게 됐는데 아무개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발기인되셨다는 안부를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좀 하자 그러는데 어때? 이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저도 지금의 제가 경험한 그 사법부 행태는 결국은 군부 독재와 또 군부 독재와 손잡은 김영삼 정권 아래에서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정치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건 김대중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면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굳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결심하기 전에 김대중 선생님을 한번 뵙고 결심하고 싶다. 사실은 뭐 그런 큰 정치인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만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툭턱 이렇게 던지듯이 말씀드려봤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일요일 날 만나러 오라고. 그날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만나러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사직서를 써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결심이 안 섰거든요. 미지의 길을 내가 과연 내 순수한 마음은 돕고 싶다인데 이게 통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단 덜퍼덕 만나달라고 했는데 만나주겠다 올라오라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네. 여태 배운 것이 사법부 스스로 정치에 걸어가서도 안 되고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몰래 큰 정치인을 주말에 만나고 왔다? 혹시 이거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 사법부가 내가 몸담건 여기가 부담을 안겠네?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먼저 써가지고 출근하자마자 그 원장실로 올라갔어요. 그 원장님이 뭐 굉장히 놀라시면서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가족인데 왜 미리 상의를 안 했느냐. 한편 섭섭하고 원망도 하시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 판사 아직 결정한 거 아니지 않소? 예, 만나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보고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변호사의 길을 가야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서랍에 넣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없었던 일로 하고 월요일부터 제대로 근무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일단 일요일 날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법원에 부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왔더니 지역 방송에서 이미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정당에서 먼저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 막 들이대는데 인터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프로세스를 내가 원치도 않고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주말에 트렁크에 이제 짐 싸고 영문 모르는 우리 애들 데리고 온 식구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와서 이제 그 토요일 날 그렇게 어이없는 하루를 보내고 일요일 날 그 만나 뵙기로 한 서교 호텔 중식당으로 이제 갔어요. 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사님하고 휠체어에 앉으신 김대중 총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냥 힘이 없으신 노인 한 분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아까 그 보람의 집회에서 막 그 대중연설의 후광이 이렇게 탁 비치는 포효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그 산 증인으로서의 큰 거물 정치인을 상상을 했는데 그 모습만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니까 아이 큰일 났네.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결정하는 기질이 좀 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약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어색한 순간이 좀 지나고 이렇게 그 중국 음식이 차례대로 나오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주로는 당신께서 어떤 신념, 양심 이런 걸 가지고 맞닥뜨린 그 시대에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해 오셨고 어떻게 삶을 개척해 오셨는지를 그 정치 인생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때 들은 얘기가 도쿄 납치, 그다음에 생還과정, 배에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빠뜨리고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서 드디어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 간절한 기도가 통했구나, 그때 예수님을 정말 봤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확고한 믿음, 그 속에서 어떤 그 박해도 당신한테는 오히려 거꾸로 차라리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만 이 순환을 받아들여야 내가 국민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구나 하는 오히려 그 더 강인해져가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에 이제 몰입이 되면서 차츰 이제 원래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런 분을 내가 꼭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이미 만난다는 그 자체는 제가 사표도 쓰고 올라왔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나중에 변호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 정도로 당신께서 뭐 진지하게 설득을 안 해도 이미 돕기로 절반은 결심하고 왔으니까 대강 그 확인만 하셔도 되는 건데 그 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뭐라고 저같이 한 젊은 사람을 설득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은 정말 진지하게 어려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찬찬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인간적으로 그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의 인품이 이런 분이구나. 참 잘못 알려졌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주로는 뭐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분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그 첫 대면에서 굉장히 저는 좋은 인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당문서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계약서 쓰듯이 쓰고 나면 입장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럼 어떻게 도울 건데요? 라고 돼서 저는 꼭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그냥 전국구 해도 좋을 법한데 이러셔서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지역에 뛰어야 되겠다. 그 뛰는 과정서부터 좀 바람몰이가 돼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너무 시골은 여자가 뭐 정치해 이럴 것 같고 유교적인 그 풍속 때문에 또 너무 도시는 다 좋은 데는 또 어르신 선배들이 계실 것 같고 저한테 돌아올 차례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타협을 해가지고
뭐 경기도 어디쯤에 주시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서울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정대철 부총재가 계셨는데 그때 법조인들 영입 팀장을 정대철 부총재가 도맡아서 하시고 그걸 보고를 이제 건노갑 부총재한테 하시고 이런 경로였어요. 건노갑 고문은 이제 그때까지 저는 뵙지는 못하고 어떤 판사가 있는데 어떠냐라고 이제 먼저 발견이 되신 그 변호사님이 권 고문한테 제 이름 석자하고 사진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말랐는데 사각턱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 아, 대구 여자애 사각턱이네. 고집이 좀 있겠구만. 그럼 됐어. 일단 권 고문님은 관상학적으로 통과가 됐고 DJ 대통령 총재님께서도 저를 합격을 해주신 거고 그 첫 만남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울을 어떤 각오를 세웠냐 하면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그 정치에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꼭 당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당신은 시골 변호사여서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고 겉보기는 다 좋죠. 남편 변호사의 뭐 부인 판사 이러면 이 돈도 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제 시골 변호사에다가 거의 뭐 무죄 사건, 억울한 사건만 쫓아다니느라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저도 제 월급 받아서 온 식구 먹여 살리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정치를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아니 돈을 가지고 하는 정치는 너 아니고도 당신 아니고도 누구나 다 합니다. 돈 없이도 되는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 명분 되네. 그러면 선거운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번 서울에서 DJ가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서울 지역구가 내가 들어갈 어딘가 있다는 건데 그거가 나한테 돌아오면은 내가 아예 여기를 하나의 정치 학습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돈 없는 정치, 돈 없는 선거 풍토 가능하다는 걸 한번 모범적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세웠는데 제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그 감명 깊었던 인생이 어떤 건가 하면 당신이 어떤 탤런트가 있다는 것, 대중을 설득시키고 또 복잡한 얘기를 쉽게 정리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시고 비상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엘리트로 출세하기 위해서 써먹으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만약에 사법시험을 봤다 그러면 1등을 하실 분이에요. 얼마나 필력이 좋으십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십니까? 그 정도면 다 최고점 받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엘리트 대법관으로 기록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출세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그분의 역량을 이 민족을 위해서 다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망명 생활 중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빨리 복구해야 된다. 알리기 위해서 미국 조야의 모든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1분 1초를 아껴서 쓰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와서 내가 이러네 하고 나 대접해 주세요 라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고 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달려가면은 굉장히 금방 통하세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96년에 제가 초선 당선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출발을 해서 많은 영입인재도 들어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후보들은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때 80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79석 가지고 절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 2, 3일 그 침묵 지키시다가 96년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겨우 기력을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라고 전투에서는 질 수 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된다. 여기에 너무
그 개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북돋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결국은 다음 대선에서 이분을 통해서 참다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대선 그 준비 시기가 다가오기 전부터 저는 이제 제 고향 대구, 경북 또 경남까지 아울러서 전국의 그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김대중을 올바르게 알리기. 이분이 늘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혀 있었잖아요. 뭐 사상이 이상하다,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쪽으로 그분의 인격이나 또는 정치 업적에 대해서 늘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로 이분이 오해를 많이 샀으니까 제가 본 김대중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려면 우리부터가 겸손하고 우리부터가 그 좀 다른 자세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세를 낮추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주고 하느라고 한 번 갔던데도 그냥 표 달라고 왔다 소리 절대 안 하고 그냥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방문하고 그분들이 마음이 열 때까지 또 가고 또 가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그렇게 꾸준히 그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드디어 이제 대선 그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유세단을 좀 꾸려서 이끌고 싶습니다. 제가 당장 대구에 짐 싸갖고 내려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민주당은 무슨 이걸 누가 지휘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토해내면은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땠냐를 봐야 되는 거죠. 경북 지역은 의미 있게 좀 올라왔고요. 대구 지역은 많이 올라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후보들 가운데는 가장 준비되어 있고 식견이 뛰어나다는 건 다 인정을 했어요. 네. 오해도 많이 불식을 시켰죠. 근데 막판에 이제 너무 노세하시니까 대통령 뽑고 나면 또 장례 치른다 이런 그 마타도아 때문에 그게 목욕탕마다 이발관마다 이렇게 뿌려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다시 이제 그 지역 감정이 다시 선거 막판에 강하게 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상당히 좋은 선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인사 대천명이라고 그건 뭐 하늘에 맡기는 것이지 미리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어떻게든 되게 해드려야 되겠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국회에서는 초반에 이인재 후보가 그 대조적이잖아요. 우리 후보는 노세하시고 이인재는 펄펄 날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특위 위원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이인재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때 부산에 있는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비리가 서울에 있는 한보 사건 버금가는 개발 비리였어요. 토착 비리였어요. 그런데 거기 그 정치자금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사실은 그걸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죠. 이인재 후보가.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의 노력으로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를 다 발언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DJ가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그런 대구 경북의 표심에 건접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런 나름의
정치 운동도 했고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인재 후보에게는 좀 미안한데 그 제 남편이 경복고 동문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인재 후보 좀 끝까지 뛰시게 해라. 하필이면 그 코미디언 김형곤 씨가 지금은 자꾸 하셨죠. 이인재 후보 선거를 지원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라는 그 마타도어 때문에 늘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 대구 경북에서 제가 DJ 유세하고 다니면 김형곤은 유세를 안 하고 사진기만 들고 다니면서 찍어요. 자, 찍었는데 누가 나오나요?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나오는 게 아니고 이인재 찍으면 이인재 나와요. 이렇게 이제 방어적인 선거운동을 할 정도였어요. 풀이 많이 죽어서 후보 사퇴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끝까지 뛰시게 하면 이쪽 DJ 다음에 이인재 차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암시를 많이 하면서 이제 끝까지 뛰시게 했던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며 좌우간 정말 그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유세 때는 아무도 유세를 해도 된다는 사람이 없고 다 유세하면 안 된다였어요. 돌 던지고 유리창 깨지고 다칠 수 있다. 여기서 DJ 이름 써붙이고 차가 한 걸음도 못 나아갈 수가 없다. 다 그런 위축된 상황에서 아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보여야 되니까 일단 물량적으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쪽은 상당히 불리해요. 뭐 누가 정치 자금을 풍족하게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정치 자금에 있어서 이 집권당하고 야당은 100대 제로 상황이거든요. 100대 제로도 아니고요. 한 330대 제로 상황이에요. 형편없는 물량 격차를 뭘로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연청 그 젊은 그 당원들이 식구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 유세 차량도 앞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또 유세 장소도 봐주고 해서 그러면 나는 나 혼자이고 유세단이 단 그랬지만 뭐 그냥 혼자 이름만 그렇게 붙였지 단장과 단원이 저 혼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동해번쩍 서해번쩍식으로 민주당 후보가 많이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그 인상을 심어줘야 되니까 5분 이상씩 머무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곳에 딱 5분 하루 종일 한 20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강행군을 했더니 많이 이렇게 운동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같은 내용을 뭐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나날이 이제 유세문이 조금씩 달라야지만 또 언론에 뭐 이 기사가 좀 다르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한테 풀하는 서비스 또 연설문을 조금씩 다르게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업 사무실을 폐쇄하고 제 남편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따로 요새 단원이라 그래서 정당 조직이 뭐 뒷받침해주고 체계적으로 굴러가고가 아니라 질 수는 없다. 짐은 역사가 붙어야 한다. 한 개인 정치인이 불행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질 수는 없고 지는 걸 상상해서도 안 된다. 그런 각오였던 거죠. 그때는 제가 개표 방송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세 단장인데 먼저 그 서울에 올라와서 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없으면 그 투표소마다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또 밤에 연청 그 동지 한 사람이 피습을 당했어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테러 아닌가 하면서 계속 그 동지들이 해산을 못하고 이제 한쪽으로는 개표 참관하러 갔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고 경찰에 신고하고 수습하고 제대로 조사 촉구하고 성명 내고 하느라고 다들 혼비백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DJ께서 승리에 이렇게 환호를 외치고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겠다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에서는 같이 선거운동 참여했던 한 분이 갑자기 비명행사한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같이 휩싸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렇게 막 치고 가다가 또 노세하다 막 하니까 한 그 일주일 그 선거 막바지에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저한테도 처음에는 호기심 가지고 투표장에 몰려서 연설도 경청하고 해주던 분들이 이웃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 듣는 거예요, 연설을. 그러니까 연설하면서 유세하면서 바람 역풍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승리의 결과를 함께 기뻐하는 그 분위기는 지금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뻐했겠지만 당연히 눈물 흘리고 했겠지만 너무 처절했다고 할까? 그때 그 상황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그 속에서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알아주는 대장이 아니거든. 그냥 대통령 후보한테 저 대구 내려가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 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와 이제 제 남편 둘이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하면서 그 비용을 다르게 조달하다가는 누가 나를 어떻게 건드려서 뭐 잘못 엮어버리면 후보한테 바로 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가지고 있는 돈 쓰면서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나중에 대통령 후보한테 부담이 될까 봐 괜찮습니다.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국밥 사 먹고 이렇게 어렵게 선거를 꾸렸는데 이제 한 명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었죠. 인수위에 이제 여러 분과를 꾸린 거죠. 뭐 저는 정무분과이고 그 정무분과는 김정길 의원님 선배님이 정무분과장이시고 저는 그 밑에 이제 간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저는 그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경찰 도입과 경찰 개혁. 경찰도 정권의 그 도구, 공안 통치 도구였으니까 그 인적 쇄신도 필요했고요. 그런 인적 쇄신 포함한 경찰 개혁.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행정이 너무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층화돼 있고 하니까 또 행정 쇄신도 필요한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개혁. 주로 이제 읍면동을 폐지할지 말지 이런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의 우리 정무분과에서 한 그런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그것들은 나중에 많이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했었어요. (2000년 9월에) 총재비서실장이 됐어요. 총재비서실장은 이제 한 번씩 그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를 오라 그러면 이제 그 당 총재비서실장 입장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당시는 주로 IMF로 인한 서민 경제를 위해서 뭔가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당이 수렴해서 전달하는 일,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사회복지사 도입을 해놓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대단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처음 이제 도입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부족함, 애환 같은 거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총재비서실장 하다가 당내에 정풍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사랑방 인사가 있다 이런 그 얘기도 있고 하는 때였죠. 그래서 그러면 당내 그 신진 세력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2월에 서영훈 대표를 김중관 대표로 교체를 하시고 이제 저를 당 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위원장으로 그 중책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니까 정말 참 무겁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96년에 저와 이제 신낙균 선배님 뭐 이런 몇 분을 구성을 해서 미국 인권문제연구소를 다녀오라라고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96년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그 여름에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뭐 미국 동쪽에서 저쪽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권문제연구소 있는 데를 다 돌아다녔으니까 미국의 그 주요 도시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신께서 두 번째 망명 시절에 인권문제연구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보내신 거 아닌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인권은 당신께서 그 망명 시절에 필리핀의 아키노나 뭐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과 이제 서로 교류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인권 문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미국 사회에 한국 민주주의가 빨리 와야 된다 하는 그 도움을 호소하러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에게 어떤 그냥 미션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인권문제연구소를 통해 순방하면서 이제 그 해외 강연을 주로 김대중 알리기, 정권교체의 필요성 뭐 이런 걸 얘기했겠지만 인권 주제를 이분이 저에게 심어주려고 하시는겠구나 그 느낌은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후에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제주 4.3 특별위원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당내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때는 대통령께서 당 총재를 직접 하시는 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저를 4.3 특위 부위원장을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권문제연구소에 내가 96년 나를 보내주시고 또 이 제주 4.3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사명감을 가지고 풀어내라 라는 미션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대로 야물지게 해야 되겠다. 다 보고 계실 거니까 정말 그 야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보람된 일이죠. 인권문제연구소 미국에 있는 거기에 일부러 뽑아서 보내주시고 그다음 그건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렇다라는 걸 잘 알고 오라. 인권이 국제 무대에서 하나의 공통 언어다. 이런 걸 잘 익히고 오라라는 말씀도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4.3 특위 그 부위원장 정책을 주시면서 그 인권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 풀지 못한 이 문제를 네가 풀어봐라. 그런 걸 주셨고 아까 그렇게 지방자치위원장 그로 이제 당신이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도입을 하게 만든 거니까 뭐 인권, 지방자치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여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 가면은 이제 96년이 15대이고 2000년도 4월이 총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게 되는데 새천년 민주당 그 1호 당원을 저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하는데 저한테 1호 당원증을 주는 그 사진이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 정치의 표상 이런 것으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담이 되면서 또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당신이 대변인으로서 대중적으로 이름 알리고 선배들도 실력을 인정해주고 정치적으로 크신 거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그 대변인 직책을 맡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걸 뭐 여성 대변인 이렇게 딱지를 붙이니까 약간 제가 그냥 저는 여성 대변인 그 여성으로 분류되는 그것은 일단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런 인권이나 사삼 문제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당신이 역사, 국민 이런 거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그런 길을 심어주려고 하셨구나 하는 거를 많이 이해하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2003년 2월에 대북 송금 특검법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때 우리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면서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대북 송금만 딱 떼가지고 이걸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한 정권, 김대중 정부를 이어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정치적인 것들을 다 하나의 유산으로 승계하라라고는 아무도 요구를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남북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기조, 남북 화해 협력 속에서 남북이 긴장을 풀고 조만간 종래는 어떤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3단계 통일론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의 정강이란 말이에요. 당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손대는 것이 바람직하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개월 뒤에 7월에 가서 또 한 번 2차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해요. 그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양쪽이 갈라서는 거죠.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남아있는 민주당이. 저는 이제 남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정치적인 친소 관계로 봐서는 이 정치 동지들 를 따라가는 게 맞죠. 아까 그런 같이 입당한 세력들이 다 열린우리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진 신념으로 봐서는 남아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분당에 이제 합류를 하지 않고 당이 이제 쪼개진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정치 개입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당 원로들이 화가 나서 자꾸 홧김에 탄핵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핵하면 안 됩니다. 만류를 했어요.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은 정치 이슈가 이 탄핵한 정당이 하나의 비토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그걸로 우리 지지 세력으로부터 계속 매를 맞게 되고 저쪽은 탄핵 정당이라고 딱지 붙여서 광장에 나가게 되고 당신들의 실정은 사라져버리고 탄핵 이슈가 돼가지고 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게 되면은 저절로 그 지지 세력, 신당의 지지 세력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지금은 지지 세력도 비등비등한데 우리는 그냥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한테 영입해서 문호를 열고 우리가 더 훨씬 개혁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때이지 이걸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탄핵 삼불가론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어르신들이 고집을 세우고 해서 다 탄핵 물결로 가버린 거죠. 제가 이제 삼보일배하고 선거 지휘 책임을 맡고 이제 그 방어를 했지만 저도 떨어지고 당이 크게 이제 참패를 했잖아요.
다 그만두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만류하신 분이 대통령이셨어요. 동교동에 찾아가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더 안 배워도 돼. 배움은 현실 정치에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너 하는 거 보니 더 안 배워도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국내 정치 환경이 어려우니까 겸해서 이제 간다는 걸 아시고 계속 이제 만류를 하신 거죠. 깃발을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설명이 없어도 다 이해가 되죠. 그 당시는 당신이 가장 한 민족에게 꿈을 심어준 지도자로서 가장 큰 과업이 뭐겠어요. 남북 정상회담 했던 것이고 그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열린 게 아니고 숱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3년째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분당이 되고 특검법 수사에 의해서 당신의 수족이 다 구속이 돼버렸어요. 국정원장도 구속이 되고 국정원장 구속 사유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외환관리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장은 어떤 비밀리에 공작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건데 돈 바꿨다고 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적용하고 비밀리에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접촉했다고 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하고 하면은 그 국정원장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누가 같이 마이크 스피커를 외쳐줘야 되는 건데 당신이 나서면은 마치 현역 대통령하고 맞서는 것처럼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해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내 어르신들이 저를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정치 명분을 뺏어가 버리신 거잖아요. 그냥 탄핵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시고 개혁했으면 얼마든지 힘이 실렸을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기어코 탄핵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선거 책임을 맡겼는데 저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깃발을 든다 한들 이렇게 계속 맞서는 것처럼 되니까 양쪽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 지금은 양쪽 다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됩니다. 서로 현실 인식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1년만 있다 와. 길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사실 비자가 1년이니까 뭐 괜히 그런 대북 송금 수사를 시켰네 이런 한탄하고 후회 지경인 날이 오지 않겠어요? 1년이 지났더니 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자마자 이제 다시 들어오라라고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이것은 쪼개면 안 되는 정치 세력이었다. 한번 쪼개지고 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게 무슨 본드처럼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난 아무 원망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당내에서 내가 남아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환경부 장관을 하라라고 하시는 건데 만약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을 빼갔다 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더 원수처럼 더 멀어질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양쪽을 더 힘들게 할 거 아니냐. 더 치열하게 싸우게 할 거 아니냐.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정치 세력이 통합해서 힘을 뭉쳐가지고 송금, 특검 수사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정도로 과감하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치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밀려서 이러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런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나는 애초부터 분당을 막았고 반대했지만 지금도 분당된 상태에서도 나로 하여금 서로
원망을 하는 그 상황은 만들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던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비자 만기가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서 또 가게 됐어요. 아까 모양 그 상태로 계속 서로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거니까.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죠? 그때 뭐 지금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의 총리도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계속 그 노무현 정부 공격하는데 그 최선봉에 서 있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또 대통령님을 뵀죠. 사실은 먼저 1년 있다가 와서 먼저 뵀어요. 뵀을 때 이제 들어왔느냐, 다시 깃발을 들으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출국하고 얼마 안 돼서 환경부 장관 제의가 왔었지만 제가 수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쪽에 더 분열을 심화시키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 1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만 뭐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더 공부하고 오겠다 하고 다시 떠나게 됐어요.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그 당신께서는 그런 원망을 다 접어두시고 나라가 정말 위기구나. 오직 그 일념으로 지팡이 짚고 전국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적으로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어도 그건 한참 후순위인 거예요. 항상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뭘로 내가 나라를 지키는데 해법을 제시하고 뭘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항상 우선이셨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때 평화민주당 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이후에 새천년민주당하고 그 새천년민주당이 DJ한테는 잘못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막 대통령한테 막 탈당 요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명도 버리고. 네.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이 김정일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번쩍 드신 사진인 거잖아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늘 세력권이 충돌하는 한반도 운명에서 정치 지도자가 저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훼손시켰다는 것, 훼손시키는 걸 막질 못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제가 청와대는 안 따라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죠. 실제 당신께서는 평소에 그러니까 깨알같이 준비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정치는 정말 타고나야 되는구나. 어떤 체력이나 이 집념, 또 금방 감정상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장착을 해야 되는 것, 늘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또 새로 채울 수 있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구나를 이 DJ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번 회의를 하면 여러 시간 별 얘기 다 듣잖아요. 꼭 당신 좋은 얘기만 하는 아부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가 훨씬 많죠. 당무회를 이 사회를 보신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그 모든 얘기를 용납하시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다 대답을 해주세요. 동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말도 맞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다 들으면 설득이 돼요. 그 유사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은 안 했지만 삐딱했던 마음들이 아 그렇구나. 저분 저 뒷면까지 다 생각하시고 계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분이 그렇게 몇 번 토론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하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잘 들으신다. 요점을 잘 파악하신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도 하신다. 미처 깨닫지 못한 걸 당신이 칭찬도 잘 해주세요. 아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그런 게 제가 청와대는 같이 안 따라갔지만 아마 5년 내내 그런 국정을 운영하셨고 그것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김대중 총재, 김대중 선생님과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휘자로서의 김대중은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아무도 근접하진 않아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한 세기에 태어난 거의 유일한 인물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경지를 뛰어넘으신 분, 어떤 종교적 경지에 다다르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치면은 기둥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거기 뻗어나간 뭐 굵은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익희, 조병옥 두 분이 이제 55년에 창당을 했으면은 젊은 시절 이분은 그 민주당과 함께 호흡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민주당을 스스로 개척하고 강령을 다듬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그 민주당의 강령대로 강령을 당신이 제시도 하셨고 구축도 하셨고 그걸 섬세하게 집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단식을 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을 지방자치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일생의 그 3단계 통일론을 당신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위험하기도 했잖아요. 그걸로 그냥 통일론 얘기했다고 빨갱이 소리 듣고. 근데 실제로는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이한테 갇혀 있다가 탈출하신 분이고 굉장히 그 자유로운 사상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로 평생 정치적인 곤욕을 치르셨는데 대통령이 돼서 남북 화해의 처방전을 제시하시고 그 처방전대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 속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뭘로 그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햇볕 정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당의 미래 비전까지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면 이제 다른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소하게 해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필적할 만하지는 않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 사법 피해자 비슷하게 박해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미래 유보인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이게 쭉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걸어오신 거잖아요. 정치의 그 보폭이 굉장히 넓고 장대하잖아요. 최초로 국민경선 제도를 도입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후보 뽑힌 이후에 이게 지지세가 확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론도 일어났고 후보 교체론을 위해서 뛰는 분들도 그룹을 결성해서 이제 뛰고 있고 뭐 이런 기이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사실은 하나의 연성 권력이라고 할까요? 재벌들이 볼 때 우리도 돈을 멀리하지만 또 재벌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당내 그
후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후보도 지원을 받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께서 이제 저와 정동영 의원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돼지저금통을 들고 국민으로부터 좀 빚진 대통령이 되자. 돼지저금통 들고 좀 돌아다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맡아서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 사업을 하게 됐어요. 실제 저는 좀 이걸로 이 정치 이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잘 내다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죠. 그리고 땀이 밴 이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과 함께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애정,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도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통령을 통한 우리나라라는 참여의식이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산시청 앞에서 후보 지지 유세를 하게 됐는데, 지지 유세를 마치고 아주 그 어렵게 보이는 분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면서. 그래서 제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는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받아달라고 내미는 손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정말 뭐 돈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더없이 소중한 거죠. 막 그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돈 없어도, 이분한테는 이게 엄청 큰 돈일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돈 없어도 우리 잘 치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왜 내 돈은 안 되나 이렇게 거절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너무 고맙게 쓰겠다, 큰 힘이 된다 하고서 이제 그 돈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보가 얘기하시는 그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빚진 대통령, 국민한테 빚진 대통령, 우선 저부터도 빚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마음을 꼭 갖고 갔으면 좋겠다, 담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그 후보 내외분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이렇게 당사에도 오시고 막 도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해 드리고 뭐 했죠. 사실은 되게 아슬아슬했거든요. 잘 알려진 거지만 정몽준 후보와 이제 그 단일화 결렬이 되면서 또 그 결렬의 한 단초가 저와 이제 정동영 후보가 제공한 거기도 해요. 마지막 그 남은 두 번의 유세 중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유세에서 단상에 후보와 저와 정동영 의원이 함께 있었어요. 후보가 연설을 하시면서 다음 대통령은 내 옆에 있는 정동영도 있고 당참여자 추미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몽준 후보 쪽에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은 유세장에 안 가겠다 하고 바로 자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철회를 해버렸죠. 당사에 오니까 뭐 선배들하고 전부 한숨 푹푹 쉬고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움직여준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돼지저금통 분양하면서 국민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거 끝나고 한참 있다가 집을 오랫동안 돌보질 못했으니까 이 방마다 등이 이제 다 고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청계천에 등사러 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는 덤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등값보다 훨씬 많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니 왜 이 가격표보다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쓴 전화비가 얼만데, 그때는 휴대폰 시대가 아니니까 빨리 투표장에 가라라고 시외 전화 다 걸고 하느라고 당신네 때문에
그 시외 전화비가 많이 나왔다. 이거 정도 내는 게 뭐 어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 국민들이 다 움직여 주신 거죠. 하늘이 도운 선거였죠. 인간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님이 저한테 대한 애정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애정은 굉장히 깊었어요. 아까 그런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그때 이제 온 분이 김한길 의원이 그때 거기서 원내대표 할 때죠. 열린우리당에서.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대통령 정갈이라고 전하고 이제 계속 설득하면서 저를 그 데리고 귀국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우회적으로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제가 그 귀국해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후유증 아리를 굉장히 심하게 적대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 어르렁대는 거죠. 근데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싶어도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세종시 그 행복도시 기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현직도 아니기 때문에 한쪽 사각지대 기퉁이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기공식 시작과 동시에 입장을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딱 찡하게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이분 특유의 이렇게 싱긋하고 이렇게 까딱하고 웃어주시는 거 있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표정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셨구나. 그게 이제 너 알고 있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래, 내가 찾아뵈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서거 소식을 들으니까 참 가서 한번 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미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냥 어떤 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사실은 뭐 제가 아직도 많이 그 관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다는 풀어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당신이 느끼시는 그 애통함 그런 걸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력의 분열로 인한 그 애통절통함 그것이 결국 내가 이런 남북 물꼬를 트는데 많은 사람이 기여를 하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다 챙겨주질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의 몸이 되게 했는데 내가 이들을 꺼내주지도 못한다. 너라도 깃발이 들어라. 그럼 민족에게 호소를 해라. 그게 지금 필요하다. 근데 이미 세력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제가 깃발을 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아픈 시기가 이제 분당 그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이렇게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갇혀버리고 계속 그 여론이 불리해지면 후퇴하고 관찰을 못 해내고 그리고 북은 더 핵개발을 더 가속화를 하면서 북이 항상 이 진보 진영이 뭘 하려고 하면 그걸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끔 번역이 되게 하고 이런 서로 맞물리는 것들이 우리 민족 나아가는데 큰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된 거죠. 구조적인.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걸 혁파하려고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평화주의자라는 건 그냥 남북 평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적대적인 정치 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독재도 하나의 국가 폭력인 거고요. 민주주의적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깨기 위해서 계속 사고하고 실천하고 그걸 되풀이 반복해온 분이 이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 구조적인 폭력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국내 정치가 질이 낮아진다. 하향 평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 철학을 알아야 돼.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통찰력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외교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언제나 국민이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국민이 승리할 거고요.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희생과 너무 많은 출혈이 강요된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의 본체는 결국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지 못한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넓게 폭넓게 봐야 되고,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8년 전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이 있었고 민주진영이 정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주권 재민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군인들의 무력 총칼이 아니고요, 검찰이에요. 그걸 간과했던 거죠. 적폐청산에 몰두한 나머지 검찰 권력을 너무 키운 거죠. 검찰의 손을 빌어서 정권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독재자와 독재자 유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박정희 때 검찰 권력이 제일 세졌고, 전두환 때 국보위를 통해서 또 검찰 손을 빌려가지고 헌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초기에 검찰권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수사력을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부여하면서 바로 그런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을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지켜준 거예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시켜주면서 바로 윤석열 사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권 재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검찰 권력은 언론 플레이도 잘해요. 왜? 언론에 기사를 던져주니까. 언론은 검찰하고 친하면 단독 기사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비사실 공표이고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건데도 그게 관행처럼 돼 있잖아요. 검찰, 언론, 그다음에 언론 뒤에는 언론 족벌이 있고 재벌 언론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도록 방치를 해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켜지겠어요, 건강하게. 그런 통찰력이 부족했다라는 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사실은 정상을 회복해야 되고요. 미래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번에 그 내란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소수 법조 귀족 카르텔하고 내란 세력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도 하고 계속 재판도 지연시키고 하잖아요. 주요 증거를 다 인멸하고 있고, 이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이 국민의 참여,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의 생각보다는 다수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지혜가 항상 옳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주신 국민에 대한 믿음이에요. 국민이 유일하게 현명하고 국민이 유일하게 지혜로운데 국민과 함께 가는 사람이 실패도 안 하고 오판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카르텔 귀에 솔깃한 그런 부드러운 말만 할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열린 리더십, 그게 지금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걸 국민이 바라고 있고.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께서 처음 대면 때의 인상, 그다음에 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타이틀을 줬을 때는 하나하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한창 영국의 그 마가릿 대처가 명성을 얻을 때였어요. 그 무렵인데 정당 행사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영국에는 대처가 있으면 한국에는 그레이트 추, 대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 그거 이상이지.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어떤 기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주신 만큼 항상 이제 제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각별한 거죠. 미국에서는 하나의 그 링컨 메모리얼 홀이 성전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어떤 비장한 결심을 어디서 하느냐, 링컨 메모리얼 홀에 가서 하잖아요. 사실은 링컨은 인간적인 약점이 아주 많았던 분인데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분열의 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미국 내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치러내고 하나의 연방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국가의 통합을 강조하고 그게 미국 정치의 유산이 된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링컨 그 이상이다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엑기스를 다 짜서 이렇게 내주신 거거든요. 1분 1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사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아, 그렇게 정말 사셨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정치하면서 이 대통령님 같은 분을 마주하고 뵙고 또 그렇게 따라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특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참 다행이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나서 정치를 하게 됐고 이런 삶을 본받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처음 그것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초심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한 번은 지선 스님을 만나 뵀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미안했습니다. 대통령님한테 대해서. 그때는 이구동성 정치인 김대중을 처음부터 좋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먼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선 스님께서도 비판하는데 먼저 나서셨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1인. 그걸 나중에 비판적 지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경지가 높으신 분인데 그걸 몰라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고스란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한테 액자를 하나 주셨어요. 당신께서 받으신, 그러니까 96년에 받으신 친필 액자인데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여서 복사를 했다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에 이, 민, 위, 불 이렇게 써진 거예요. 백성을 대하는 것이 곧 부처를 대하는 것이다. 백성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이 하라. 그것은 곧 백성이 부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즘은 백성이라고 안 하니까 국민 한 분 한 분이 부처다 이라는 거예요. 스님께서 이걸 이분이 이런 정도로 어떤 경지에 있구나를 그 글 받을 때 몰라봤고 한참 그 액자를 놓고서 찬찬히 보시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계신 분이구나. 그때는 모두 다들 그 96년 그 무렵이면 그 액자 받고도 아마 87년 10년 전에 후보 단일화 안 했다고 지식인들은 정치를 좀 안다는 지식인들은 그 원망을 4등 했던 분한테 따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지식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름 없는 계급장 없는 사람이 국민이 곧 부처이고 국민대할 때 부처 대하듯이 하라. 아, 이분이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해오셨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 상황에서 아,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몰라주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번역도 되고 막 저를 오해하고 인간 추미애를 네모가 됐다가 막 뿔 달린 사람도 됐다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 대통령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 속에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구나. 아마 그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거 아닐까 싶어요.